예,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기 보험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파트도 보험 상품 부분은 공고가 난 다음에 할 거고요. 그 보험 관련된 이론들 있잖아요. 요거는 뭐 거의 바뀌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지금쯤이라도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 190페이지. 자, 저희가 공부하는 거는 주로 이제 생명보험 관련되는 건데요. 자, 생명보험. 생명보험이라는 것 이제 하기 전에 보험이라는 게 뭡니까? 보험이라는 거 요 밑줄 친 먼저 보세요. 일상생활에서는 예측할 수 없고 우연 발생적인 사고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떤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보험제도입니다. 자, 우리가 언제 뭐 사망을 한다, 언제 다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가 가능할 건데 이게 불측에 왜냐면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서 사망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미리 어떤 경제적 손실을 갖다가 미리 대비해 두는 게 바로 보험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생명보험이라는 건 당연히 어떤 보험 사고 자체를 뭘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피보험자의 사망이 발생했을 때 약정된 보험금을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가 생명보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명보험이라는 게 과연 언제부터 있었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역사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역사 보험 관련해서 고대, 중세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부분은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만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에는 천재지변 등에 대한 손해나 여행 중의 도난이나 재해로 인한 발생한 손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제도, 솔로몬 왕 등장하기도 하고, 중세 때 관련해서는 보세요. 중세 때는 그때 한참 나침반 개발, 이제 선박 주조 기술이 발달하면서 멀리 이렇게 진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무역 같은 게 활발히 일어났을 텐데, 그때 아무래도 오늘날보다도 훨씬 더 항해 도중에 일어나는 사고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공제제도가 생겨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해 도중에 일어난 손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제제도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나의 협동조합처럼 뭉친 게 바로 길드다라는 거. 그래서 길드 요게 이제 오늘날 어떤 생명보험 발달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근대라는 것은 시민혁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왕정사회가 아니라 시민이 이제 하나의 국가의 주체가 된 그걸 근대라고 하거든요. 17세기 때 톤틴 연금, 톤틴이라는 사람, 자, 요걸 보시면 돼요. 톤틴 연금이 중요한 연금 제도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라, 고려, 조선, 근대, 현대로 이렇게 넘어오는데요. 신라 시대 때 빈민구제 활용하기 위한 어떤 고찰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그러한 신라시대 보와 유사한 제도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 개라는 건 여러분 알죠? 상호 부조 제도입니다. 서로 계금 막 모은 다음에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게 뭐 여행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외에 뭐 어떤 민환 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쓸 수도 있는 그런 개가 조선시대 때 등장해서 공동체적인 어떤 성격의 상호 부조 제도로서 역할을 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근대에 와가지고 이제 강화도 조약 그 일본과의 1826 강화조약 체결 후에 일본인에 의해서 도입됐고, 그리고 최초의 생명보험회사인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는 현대 부분을 제가 좀 강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1946년에서 1959년 중에 6개의 생명보험회사가 차례대로 설립했다. 그리고 생명보험회사가 근데 해방 이후에 그렇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1960년대는 자 보세요. 해상보험, 70년대는 저축성보험, 그리고 80년대 이후에 이제 마이카 시대가 도래하고 난 다음에 자동차보험,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좀 경제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일반 가계성 보험이 성장했다. 그 순서적으로 보시면 돼요. 근대 이후에 6개의 생명보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해상보험, 그 다음에 저축성보험, 그리고 이제 1980년대 이후부터는 자동차 보험과 뭐 일반 가계성 보험들 이 순서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작년이죠. 2016년에 기술됐던 게 이 연도하고 그 보험 이렇게 빈칸 놓고 이렇게 객관식으로 나왔어요. 우체국 보험은 1929년에 그 조선 간이 생명보험령에 따라 조선 총독부 최신국이 종신보험과 양로보험을 시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로 열고 만기하십시오. 1929년 종신보험, 그리고 양로보험. 그리고 난 다음에 1952년에 자, 이게 국민생명보험법과 우편연금법이 제정되면서 일본식 명칭이었던 간이 생명보험을 우리 뭘로 바꿨다고요? 국민생명보험으로 개칭되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리고
우리 그 취급 상품도 생명보험 그 내종과 연금보험 내종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지속하였다. 이 부분이 그 시험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연도하고 그 명칭들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1929년 종신보험 양로보험, 그 다음에 간이생명보험이 국민생명보험으로 개정됐다. 이 정도 이렇게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게 생명보험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보험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등장자가 4명이 나오거든요. 특히 보험계약자, 그다음에 보험계약 관계자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자, 보험자. 보험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보험회사를 말해요. 보험회사. 그 다음에 피보험자.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 그 다음에 보험수익자. 자, 원래 보험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계약 당사자입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그 외 피보험자랑 보험수익자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인 동시에 보험수익자를 병행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다라는 거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보험자란 보험회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험계약자는 뭡니까? 보험을 계약한 당사자로서 어떤 의무가 있어요? 정보를 제공을 제대로 해줘야 돼 있어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그리고 뭐를? 보험료를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피보험자 같은 경우는 보험계약에서 본인의 목숨이나 건강 등을 담보시킨 사람, 만약에 생명보험 같으면 이 사람의 사망이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요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다음 보험수익자라는 것은 보험 사고가 생겼을 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 보험수익자. 아시겠죠? 자, 요 개념 좀 잘 보시고, 다음 보험계약 요소는 자, 보험 목적물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험 목적물. 생명보험이 뭐겠어요? 이 사람의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보험 목적물 내지 보험 대상이다. 반면에 상해보험 같으면 이 사람의 건강이라든지 그런 게 보험 목적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제가 밑줄 치고 검은색으로 그어놨는데 잘 보세요. 보험 목적물은 보험자가 배상해야 될 범위와 한계를 설정해 준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이 사람이 얼마만큼 다쳤냐에 따라서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해야 될 보험금의 범위와 한계가 정해진다라는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고, 보험사고, 여기 다른 말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보험금이라는 것은 보험계약 체결할 때 보험사고 시 지급해야 될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해야 될 그 금액을 보험금이라고, 보험기간이라는 건 여러분들 보장기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험기간은 우리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최초의 보험금을 납부한 때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된다. 그럼 여러분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최초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겠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보험료라는 건 다달이 또는 뭐 어떤 건 일괄 지급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보험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그런 금액을 우리가 보험료로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보험료 납입 기간이라는 것은 그 위에 보시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해제 또는 해지된다. 이해되시죠? 원래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되는데 보험료 납부 안 하면 보험자로서는 뭡니까?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보험계약 해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험료 납입 기간과 관련해서 자, 보험료 납입을 보험기간에 걸쳐서 납부하는 것을 우리가 전기납, 우리가 보통 뭐 생명보험이나 그런 것들은 보험기간 동안 계속 납부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기납이라고 하고요. 보험료의 납입 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짧은 거,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자동차 보험 1년에 한 번 딱 내버리잖아요. 그렇지만 보험기간은 1년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단기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기납과 단기납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에서 상부상조의 정신, 그러니까 서로 돕는 거죠. 수많은 보험계약자들이 납입하는 그 보험료를 나중에 우리 보험금 산출의 근거가 되고, 필요한 그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수령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비록 보험사고가 난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 보험사고에 내가 제공한 어떤 보험료가 쓰여지는 거잖아요. 또 반면에 제가 또 보험사고 탔을 때 다른 사람이 납입한 어떤 보험료가 나를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상부상조의 정신이 반영된 거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상부상조의 정신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대수의 법칙, 생명표, 수지상등의 원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 하나하나 볼게요. 대수라는 건 뭡니까? 큰 수, 많은 숫자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보세요.
측정 대상의 숫자나 측정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상치가 실제치에 근접 내지 정확성이 지켜진다라는 그런 원칙입니다. 실제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보험료 2번밖에 납입 안 했는데 많은 돈의 어떤 보험금을 받게 됐다. 그럼 보험회사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보험회사는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그 보험료를 다 산출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 사례를 갖다 다 이렇게 통합해서 보면 그것은 어느 정도 다 수지가 맞춰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대수의 법칙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생명표라는 것은 뭐 보험료 산출의 근거가 되는 사람들의 기대 수명 있잖아요. 실제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측정해 놓은 표입니다. 그래서 국민생명표라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또는 특정 지역의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경험생명표라는 것은 실제 보험회사에서 우리 그 보험료를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 그 사람들의 어떤 남자, 여자, 뭐 아니면 직업군에 따라서 그 실제 그 사망한 나이들 있죠. 그런 것들을 쭉 기록해 나와서 작성한 거고요. 우체국 생명표라는 것은 우체국 보험 가입자들의 어떤 실제 사망 현황을 갖다 기록해서 작성한 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죄송합니다. 자, 수지 상등의 원칙이라는 것은 상등, 같다라는 거예요. 뭐가 같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내는 보험료 있잖아요. 그거에 우리가 전체 보험계약자가 내는 어떤 보험료는 실제로 내는 보험금과 그 보험회사에서 쓰는 유지비들 있잖아요. 그걸 합한 금액과 같다라는 거.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험료 총액은 보험금과 사업비의 총액과 같다. 이거 바뀌면 안 돼요. 보험금의 총액은 보험료의 총액과 보험료와 사업비 총액의 합과 같다면 안 돼요. 보험료의 총액이 보험금과 사업비의 합과 같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너무너무 많이 났던 게 이제 보험료 계산의 산출 기초가 되는 건데요. 자, 보세요. 보험료 산출의 3대 예정률 또는 3대 기초율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보험료는 뭐에 따라서 축하했어요. 대수의 법칙이 시험에 나거든요. 대수의 법칙이 아니라 수지 상등의 원칙에 따라. 그래서 아까 보험료나 보험금과 사업비의 합과 같다라는 거죠. 수지 상등의 원칙에 따라 이제 예정 사망률, 예정 이율, 예정 사업비율의 3대 예정률을 거쳐서 기초로 해서 계산이 된다. 자, 예정 사망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세요. 대다수의 사람의 일정한 사망 비율을 관찰해서 사망, 질병, 장애에 걸리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대수의 법칙. 자, 이때는 보세요.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미리 예측해서 보험료 계산에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예정 사망률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망 보험금 같은 경우.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한 60세 정도까지 한 70세까지 살아있다라고 예정을 하고 그렇게 보험료를 산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예측이 됐어요. 근데 실제로 그 예정 사망률이 낮아졌습니다. 사망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내가 70살까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 걸로 생각했는데 80세까지 생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80세까지 생존하면 그 사이에 우리가 받는 보험료는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보험료는 싸진다. 이해되시나요? 반면에 생존 보험료는 어떻습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지급하는 거니까 더 오랫동안 사니까 나가는 보험금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에 반해서 보험료는 비싸진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정 이율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예정 이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는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회사가 그것을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근데 수익 내는 예정 이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뭡니까? 보험회사 이제는 수익이 많으니까 그만큼 보험료를 적게 받아도 되겠죠. 그래서 예정 이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보험료는 싸진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운용 이익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보험료를 높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정 이율이 낮으면 보험료는 비싸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정 사업 비율이라는 것은, 자, 보험회사가 그냥 여러분들 가만히 있다가 보험료 지급하는 거 아니잖아요. 많은 직원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많은 운용비가 들 거예요. 그런 사업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비용이. 근데 그 생각했던 비용보다 더 많이 소요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럼 당연히 보험료로 충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정 사업 비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비싸지고 예정 사업 비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걸 뭐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고 기출 벌써 시험 5번, 6번인가요? 그 중에서 3번이나 벌써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96페이지 보시면 보험료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험료 구성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그 표 있죠? 그림을 좀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내는 보험료를 갖다 우리 영업 보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험료를 우리가 영업 보험료라는데, 영업 보험료는 크게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됩니다. 순보험료라는 것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를 순보험료라고, 그리고 그 외에 뭐 사업할 때 쓴다든지 운용할 때 쓰는 그런 보험료를 우리가 부가보험료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보험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가 있는데, 자, 위험보험료라는 것은 다른 말로 사망보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의 어떤 재원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위험보험료고요. 저축보험료라는 것은 어떤 사망과 관련없이 만기가 됐을 때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 있죠. 그것의 재원이 되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4번 좀 꼭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굵은 글씨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예정 사망률과 예정 이율에 기초해서 계산된다. 즉 순보험료는 예정 사망률과 예정 이율에 기초해서 됩니다. 그러면 사망보험료는요, 순보험료에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예정 사망률과 예정 이율에 기초하여 계산된다. 그렇게 보시고요. 부가보험료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 유지, 관리하기 위한 어떤 경비에 사용되는 보험료다. 그러면서 이거는 예정 사업 비율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구분하십시오.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신계약비,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데 사용되는 경비고요. 다음에 유지비, 뭐 계약을 유지하는데 뭐 필요한 그런 유지비고요. 다음 수금비, 보험료를 수금에 필요한 비, 그 세 개가 바로 부가보험료. 요거는 예정 사업 비율에 기초하여 계산된다. 자, 예전에 기출을 한번 됐었습니다. 부가보험료 요 세 가지 좀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97페이지 보시면 책임준비금과 배당금이 있는데요. 자, 책임준비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보험료를 받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려면 계속 그 보험료가 적립되고 쌓이고 있겠죠. 근데 그걸 갖다가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왜? 나중에 보험사고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미리 그 보험사고에 대비해서, 즉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놓는 걸 우리가 쌓아두는 것, 그걸 우리가 책임준비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 보세요. 만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의 경우 장래의 지출이 더욱 커지게 되므로 책임준비금도 그만큼 많아지게 된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많은 보험금이 이제 한 번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책임준비금도 훨씬 더 많아지게 된다.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익금과 배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험계약은 장기 계약이므로, 자, 3대 예정률에 대해서, 자, 건강 상태가 나쁜 사람이, 그러니까 일부러 보험금 타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지비용도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게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운용도 최대한 잘해가지고, 운용이익도 많이 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노력하고,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우리가 예정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이익금이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잉여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이익금이 생길 겁니다. 그 이익금을 적절하게 우리가 배당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익금은 3대 예정률을 예측했는 거랑 실제로 발생한 것을 차이에서 발생하는 거다. 그걸 우리가 세 가지, 위험률 차익, 이차익, 비차익, 이 개념 좀 알아두십시오. 자, 위험률 차익이라는 것은 예정 사망률보다도 실제 사망률이 예정 사망률보다 더 낮은 경우 있죠. 더 낮은 경우 있죠. 그러니까 그 차이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 위험률과 실제 위험률의 어떤 차이에 있어 발생하는 이익을 우리가 위험률 차익이라고 그러고, 이 차익이라는 거 뭡니까? 실제로 내가 운용해서 얻은 이익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예정했던 운용 이익보다. 그래서 그 예정 이율의 어떤 실제 그 예정 이율과 그 예정 이율의 어떤 차익에서 발생하는 게 이 차익이고요. 다음 비차익이라는 것은 실제로 내가 생각했던 사업 비용보다 더 적게 들었네요. 그럼 거기서도 어떤 이익이 남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비차익이라고 합니다. 그 이 차익과 비차익 그 개념만 잘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나타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이익금이라는데, 이 이익을 우리 보험계약자, 가입자에게 배당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배당은 어떤 거? 유배당 상품, 즉 배당이 원래부터 적용되는 상품에다 해주고요. 근데 무배당 상품 같은 경우는 유배당 상품보다 그런 어드밴티지가 없으니까 뭘 해줄까요? 뭐 보험료를 싸게 한다든지 그런 혜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198페이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배당 제도이네요. 그래서 이익금을 계약자에게 환원하는 제도다. 그래서 현금으로 줄 수 있고 적립해 줄 거, 아니면 보험료를 대신 쌤쌤이 해주는 상계 방식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배당을 우리가 유배당 상품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데, 무배당 상품 같은 경우는 미리 보험료를 배당금에 감안하여 할인하여, 그래서 유배당 상품보다는 보험료가 보통 싸게 책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실 게 생명보험 상품이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상품의 특징, 좀 굵은 글씨 위주로 보세요. 생명보험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가게에서 뭐 우유를 하나 산다든지 뭐 과자를 산다든가 같이 어떤 형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형의 상품이고, 보험금이라는 게 지금 당장 우리가 계약을 체결한다고 어떤 혜택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뭐 과자나 우유 같은 거는 사자마자 즉시 우리가 어떤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거다. 그리고 비동시성 상품이다. 그래서 혜택이 바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비동시성, 예금 계약과 동시에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닌 비동시성 상품입니다. 그래서 동시성 상품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장기적이며, 그렇죠. 이건 보험 기간이 대체로 길잖아요. 그리고 비자발적인 상품이다. 자, 교재는 비자발적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날은 많은 분들이 스스로 필요해서 그렇게 보험 계약을 많이 체결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비자발적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십시오. 그 다음에 보험계약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보험 상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보면 주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약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주계약으로 많은 것을 보장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주계약, 기본적인 주계약 하나 체결하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약으로 그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선택이 안 되고 무조건 주계약이 딱 됐으면 무조건 그 특약에 가입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갖다 우리 뭐 종속 특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정 부가 특약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따로 독립돼 있는 거, 그러니까 특약이 어떤 주계약과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독립계약이라고요. 근데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 주계약에 대해서는 이 특약만 딱 붙어 있는 걸 우리가 종속 특약이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 199페이지 특약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특약, 종속특약 그렇게 독립성 유무에 따라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필수 가입 여부와 관련해서 고정부가 특약. 그럼 이 계약은 주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이 특약을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걸 고정부가 특약이라고, 그게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특약들 있죠. 아까 제가 상해 보험을 드는데 특히 이제 치아 보험과 관련해서 특히 보장을 받고 싶다 그러면 치아 관련되는 특약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제가 선택할 수 있다면 선택 부가 특약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요거 독립성 유무에 따라 독립특약, 종속특약, 그다음 필수 가입 여부에 따라 고정 부가특약과 선택 부가특약 구분하시고요. 특히나 그 종속특약하고 고정 부가특약이 있죠. 요거 개념을 좀 잘 하십시오. 그러니까 종속특약이랑 따로 떨어져서 가입을 못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고정 부가특약 같은 경우는 이 주요 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여기에 부과돼서 같이 우리가 선택을 하지 못하는 그런 특약을 고정 부가특약이다 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9페이지 표에 보면 주된 보장을 구분 기준으로 봐서 사망보험, 그 다음에 생존보험, 생사혼합보장보험에서 양로보험이 있는데요. 근데 오늘날은 양로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과 그 다음에 사망보험과 그 다음에 생존보험을 혼합한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시고 그 관련되는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사망보험. 사망보험 같은 경우는 자,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기보험이라는 거는 정기, 미리 정할 정자에다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정기보험이라는 것은 보험 기간을 미리 딱 정해놓고 그 기간 내에 만약에 사망하거나 어떤 장애 상태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걸 정기보험이라고 하고요. 종신보험이라는 것은 그런 기간을 미리 정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금을 종신보험, 아시겠죠? 그래서 정기보험과 종신보험 그렇게 구분하시고요. 다음 생존보험이라는 것은 피보험자가 만기까지 살아있을 때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건데 만약에 그 만기까지 사망을 해버리면 보험금도 당연히 지급이 안 되고 그리고 그동안 지급했던 보험료도 지급하지 않는, 환급되지 않는 그런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생존보험은 저축 기능이 가능한 반면 보장 기능이 약한 결함을 갖고 있지만 요즘에 만기 보험금을 매년 연금 형식으로 받아서 어떤 노후 대비에도 유용할 수 있다. 그럼 생사혼합보험은 두 개 합친 거고 오늘날 많이 이용되고요. 다음에 저축성 보험과 관련해서 그냥 적금 넣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오히려 위험 보장 관련되는 그런 보장성 기능보다는 저축성, 그러니까 목돈 마련하는데 유리한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물론 이제 보장 보험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험 보험료를 예정 이율로 불이하여 피보험자가 사망 장애를 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고 또 우리가 적립했던 그 보험료를 목돈 형식으로 그렇게 지급하는 부분이 적립 부분 이렇게 되고, 보장성 보험이라는 것은 사망, 질병, 장애 같은 그런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 위험 보장에 중점을 둔 보험을 우리가 보장성 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만기 시 우리 광고에 나오죠. 만기 시 환급되는 금액은 없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납입했던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금보험, 그 다음에 교육보험 개념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금보험이라는 걸 말 그대로 우리가 납입했다가 그냥 연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사망 때까지는 아니면 약정된 기간 동안 연금 형식으로 받는 보험이고요. 교육보험은 교육 목적으로 가입하는 겁니다. 다만 교육보험 같은 경우는 원래 보험 가입자가 부모님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그 아이
그 보험 수익자가 되는 그 학생이 계속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 보세요. 그래서 2번 보시면 부모 생존 시뿐만 아니라 사망 시에도 양육 자금을 지급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다. 다음에 변액 보험이라는 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냥 원금 보장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나입한 보험료를 특별 계정을 통해 기금을 조성한 후 어디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서 그 발생한 이익을 갖다 배당해주는 그런 걸 우리가 변액 보험이라고. 그다음에 CI 보험, Critical Illness라고 해가지고 저 중요한 질병, 주요 질병에 대해서 특히 집중적으로 보장해주는 그런 보험을 CI 보험이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고, 그 CI 보험 같은 경우는 어떤 치료비뿐만 아니라 뭐 간병비나 그다음에 사망했을 때 유족들에게 사망 보험금 같은 그런 것들도 같이 지급해준다. 그래서 좀 빠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찬찬히 이렇게 개념을 좀 정리하시고, 왜 강의인 만큼 여러분들이 좀 교재도 그렇고 여러분들 내용 자체가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걸 계속 반복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보실 게 202페이지인데, 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많이 어렵다고들 하세요. 202페이지 보시면, 소득공제. 여기 지금 소득공제라고 되는 거 다 세액공제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같은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랑 같은 의미로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 금액을 당해 연도 계약자의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그러면 제가 소득공제를 받아버리면 그만큼 어떻습니까? 제 소득에서 제외되니까 나중에 세금 계산할 때 과세 표준이 작으니까 되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 2번 꼭 기억하십시오.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보장성 보험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연금 저축 보험 관련한 보험료도 공제 대상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해 주십니다. 그래서 보험료 소득 공제와 관련해서 이 표 정도는 좀 잘 보십시오. 그래서 크게 보장성 보험, 장애인 전용 보험, 연금 저축 보험 이렇게 되는데, 이거 세 개 다 뭡니까? 소득 공제 인정이 되고요. 그 소득 공제와 관련 공제 한도 보세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12% 한도고, 근데 장애인 보험 같은 경우는 더 많습니다. 15% 한도고요. 근데 연간 저축 보험 같은 경우는 12%인데 한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이랑 장애인 보험은 100만 원 한도에서 12%, 15%고요. 그 다음에 연금 저축 보험 같은 경우는 400만 원 한도에서 12%가 될 경우도 있고 15%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 책에는 12%라고 되어 있는데 15%도 있다라는 거, 또는 15% 이렇게 좀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공제 대상 계약과 관련해서 이건 좀 읽어보셔야 돼요. 자,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피보험자가 기본 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자, 피보험자는 뭡니까? 사망이나 아니면 건강이나 그런 것을 담보시킨 사람이잖아요, 보험에. 그래서 그게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 그 기본공제 대상자는 딴 게 아니라 203페이지 보시면 그 기본공제 대상의 조건에서 기본공제 대상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그다음에 부양가족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 보세요. 배우자 같은 경우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에게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요. 부양가족과 관련해가지고, 자, 보세요. 부양가족과 관련해서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같은 집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만 60세 이상 직계 전속이나 20세 이하의 직계 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그다음 20세 이하의 형제 자매까지 포함이 된다는 거 좀 잘 봐두시고요. 그 외에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는 어떤 수급자, 이런 사람을 피보험자로 잡았을 때 우리 소득공제 해준다, 세액공제 해준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납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기 한급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아야지 세액공제 해주는 겁니다. 내가 만기를 냈을 때 받는 보험금이 내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다는 것은 그럼 이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 외 보장 외에도 그 이익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세액공제 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고, 특히 이제 잘 보실게 장애인 전용 보험인데요.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로 하는 보험입니다. 자, 장애인이 이때는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보험 수익자인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뭐 부모님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뭐 건강할 때는 이 장애인 자녀를 돌볼 수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사망을 해버리면 이 장애인 이 자녀에 대해서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사망했을 때 이 보험금의 수령을 우리 아들, 자녀로 이렇게 하게끔 수익자로 그렇게 지정하는 경우도 세공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 근로소득자가 직접 납입을 해야 되는 보험이고요. 역시 만기 환급 금액이 보험료보다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 보험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우체국에 보면 어깨동무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어깨동무 요게 장애인 전용 보험 그 유일한 상품인데 그게 이제 여러분 15% 한도에서의 세공제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법학
뭐 경제학, 하여튼 모든 학문이 마찬가지지만 그 책을 볼 때는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독수를 강조하는 게 그 부분만 볼 때 이해가 안 되고 잘 암기가 안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계속 반복을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암기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다음 연금저축보험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으로서 연간 1,800만 원 이내에서 5년 이상 납입하는 연금저축보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뒤쪽에 나오니까 그때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3페이지 보세요.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 막 소득공제, 세액공제, 제가 좀 죄송한데 어쨌든 뭐 우정부에서 나왔던 책도, 우정본에서 나온 책도 막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막 섞여서 나오고 하니까 그냥 여러분 같은 의미로 그렇게 보십시오. 자, 아까 근로소득자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100만 원 한도에서 몇 %요? 12%까지 공제해 주는 겁니다. 그 조건은 계약자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가 하거나 아니면 소득이 없는 가족, 피보험자가 이제 중요하죠. 기본공제 대상인 보험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그 소득공제 대상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 영수증의 보장성 보험으로 표시된 보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의 조건 해가지고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소득이 연간 뭐 100만 원, 그 다음에 동거하는 그 가족들 있죠. 그런 사람들까지 있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사람들까지 그 피보험자로서 이렇게 기재가 되면 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제 금액 한도는 연간 100만 원 한도에서 12%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내는 보험료의 12%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보험료의 12%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은 보장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100만 원 한도에서 공제가 된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이제 나왔던 게 장애인 전용 보험의 소득 공제고 관련해서 장애인 전용 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 소득 정산 시 연간 납입 보험료 중 100만 원까지, 그렇죠. 납입 보험료 중 15%까지. 다만 100만 원 한도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 이 조건 좀 별표를 치시고 잘 보세요.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아니면 소득이 없는 가족, 여긴 똑같아요. 그러나 피보험자는 기본공제 대상자 아까 봤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서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로 하는 경우, 또는이라고 좀 써주십시오.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로 하는 경우요. 자, 이거 기출됐던 거네요. 동일한 계약건으로 보장성 보험의 소득공제와 장애인 보험의 소득공제를 중공으로 받는 것은 가능하다, 안 하다? 안 하다라는 거 그거 좀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딱 명시된 보험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할 게 저축성 보험과 관련되는 건데, 자, 요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한번 보시더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바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나중에 집중적으로 좀 암기를 한다라고 그렇게 좀 봐두세요. 처음에 볼 때는 이거 진짜 막막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암기하고 시험에 그냥 들어갈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냥 반복입니다. 반복. 자, 보세요. 2013년 2월 15일 이후 계약의 경우 다음 요건에 해당할 때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 저기도 몇 쉽죠? 다음 요건 충족 시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된다라는 거. 그래서 1번 보세요. 보험료 합계액이 2억 원 이하, 쉽죠? 보험료. 그동안 제가 쭉 납입했던, 그 보험기간 동안 납입했던 보험료의 합계액이 2억 원 이하인 보험계약으로서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인 거. 그러니까 장기 보험인 경우에 이렇게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2억 원 이하 10년 이상. 단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까지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한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과세된다는 단서 좀 잘 보시고, 그렇다고 연금 저축보험이 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잠깐 관로 있는 부분이죠. 모든 저축성 보험이지만 관로 읽어보세요.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이나 종신형 연금보험은 제외된다라고 되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밑에 보면 2번하고 3번, 즉 요건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연간 보험료가 2억 원 이하이면서 그 10년 이상의 어떤 그 납입을 해야 되는 그런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되지만 그 밑에 있는 월 적립식이나 종신형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이런 다른 특유 요건이 있다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2번 보세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 자,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뭐예요? 만기일 중도 해지까지 기간이 10년 이상. 이건 똑같죠. 다만 보험료 납입 기간이, 자, 여기는 5년 이상이어야 돼요. 자,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보험료 납입 기간이 5년 이상. 그리고 보험료가 어떻게 된다?
기본 보험료가 균등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3만 원이면 3만 원, 3만 원, 3만 원 이런 식으로 균등해야 되고, 기본 보험료의 선납 기간, 그러니까 미리 기본보험료를 내는 게 6개월 이내에 된다는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월정 임시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는 비과세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종신형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만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수령하는 연금해야 되고요. 그 외에 무슨 연금 형태로 어떤 보험금, 연금 이외 형태로 뭐 보험금이나 이런 거 수령하면 그럼 이중 수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망 시 계약 연금 재원이 소멸하는 거. 그러니까 사망 후에도 유족들에게 뭐 연금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망되면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그런 보험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초 연금 지급 개시 이후 중도 해지는 아니 되는 그런 그 보험에 대해서는 종신형 연금 보험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된다라는 거 그렇게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저축성 보험과 관련해서 이제 그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되는 거 그렇게 세 개로 좀 구분하셔가지고 각각 요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되는 것만 일단 먼저 확인하시면 돼요. 기본은 아까 뭐 했나요? 보험료가 2억 원 이하이면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납입해야 되는 거 그거 있죠. 그거. 그러니까 만기일 동안 또 중도해지까지 기간이 10년 이상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그 외에는 이제 각각의 특유 요건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205페이지 보시면 보험 차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험 차익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제가 냈던 보험금 받은 보험금에서 실제로 납입했던 보험료를 뺀 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그 세액은 원천 징수한다라는 거. 자, 만기 보험금이나 해약 환급 등의 지급 시점에 아예 그냥 처음부터 원천 징수하고 우리 앞에서 봤던 그 상품에서 일반 세율 있잖아요. 15.4%가 있죠. 그 15.4%는 이자 소득세 14%와 주민세 1.4%로 구성된다. 요거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대 세율이라고 되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가볍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자 소득세 9%, 농어촌 특별세 0.5% 그렇게 합해서 9.5%. 그러니까 이자 소득에 대해서 우대 세율을 적용하면은 훨씬 적은 세금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건 가볍게 보십시오. 이자 소득 우대 세율이 우체국 상품에 적용되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있다는 정도. 일반 세율과 우대 세율 15.4, 9.5 그리고 각각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셔야 될 게 세제 혜택 연금보험과 세제 혜택 비혜택 연금보험인데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세요. 세제 혜택 연금보험이라는 것은 뭘 해주겠다는 거예요?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소득 공제 아까 연 400만 원 한도에서 12 내지 15% 해주겠다는 건데 반면에 이걸 해지해버리면 기타 소득세 적용해가지고 22% 부과된다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반면에 세제 비혜택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세액 공제 안 해줍니다. 다만 보세요. 해지할 때 이때는 22.0%라는 기타 소득세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보험 차익과세 이게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 연금 수령할 때 별도의 세금을 수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제 혜택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세액 공제 가능하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 이때 그 연령에 따라서 차등가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55세 이상 70세 미만인 경우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 근데 이게 중복될 때는 높은 세율이 아니라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라는 거 그렇게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제 비혜택 연금과 관련해서는 소득 공제는 안 해주지만 뭘 해주겠다? 연금 수령 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거 그렇게 좀 봐두십시오. 그 다음에 20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세제혜택 연금보험에 적용되는 세제 주요 내용인데요. 자, 기타 소득세, 과세 대상 22% 원천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여러분들 좀 많이 어려워하시던데, 이 부분은 또 바뀌는 부분이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또 제가 공고 나고 난 다음에 할 텐데, 일단 기본적인 내용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기타 소득세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보세요. 연금이 아닌 일시금 또는 중도 해지 시에 과세를 하는데 과세 대상 금액은 잘 보세요. 이걸 잘 보십니다. 실제 소득 공제를 받았으니까 이거는 아직 세금이 한 번도 부과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득 공제를 받은 보험료에 대해서는 한번 혜택을 받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보험 차익에 대해서 뭘 하겠다? 기타 소득세로 과세를 하겠답니다. 그래서 소득 공제를 받지 않은 하면 안 돼요. 소득 공제를 받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입보험료 중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혜택을 안 받았잖아요. 그럼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우리 아까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 세금 혜택 연금보험, 요거는 소득공제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뭘 부과하겠다? 해지시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던 거랑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부득이한 경우에 해지할 때는 그때 연금소득세를 과세하겠다. 이렇게 봐두시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 연금소득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연금저축 가입 후 연금 수령할 때 과세를 하는 건데, 자,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나이에 따라서 다르다 했죠. 55세 이상 70세까지는 5.5, 70세에서 80세는 4.4, 80세 이상은 3.3%, 또 종신연금형 같은 경우, 종신연금형 같은 경우도 4.4%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번 보시면 근데 이번에 2번 한번 보세요. 과세 대상 금액은 뭐라고요? 그렇죠. 직접 수령하는 금액을 과세 대상으로 삼아야겠죠. 그래서 총 연금 수령액을 과세 표준으로 잡는다. 그렇게 보시고, 연금 수령액 중 연간 납입 보험료 중 소득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부분은 역시 과세 대상 금액에서 제외. 아까랑 똑같죠. 저희가 소득 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06페이지 보시면 개인연금과 연금저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한번 기출 한번 됐던 건데 표 그대로 기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 연금을 구개인연금이라고 지금 이제 시행되고 있는 걸 신개인연금 내지 연금저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입기간 보시면 언제를 기준으로 2001년 12월 31일이냐, 2000년 12월 31일이냐, 2001년 1월 1일이냐를 구분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가입 대상 한쪽만 잘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 이제 과거에는 20세 이상 성년부터 했는데 지금 만 0세 이상 더 가입이 가능하고요. 납입 금액도 과거는 분기당 300, 그러면 분기당 300이니까 연간 1200이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연간 1800만 원 이내 납입할 수 있고, 납입 기간도 지금은 5년 이상으로 축소됐어요. 그래서 그 구개인연금과 비교해서 그렇게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지급 조건은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하는 것.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한다. 그리고 소득 공제에 관해서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금 납입금 전액을 소득 공제의 대상으로 삼고요. 그다음 연금 수령할 때 아까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 부과한다 했죠.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5.5, 4.4, 3.3 그렇게 부과한다는 거. 이 양쪽을 좀 비교하십시오. 특히나 그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들 가입 대상이 있죠. 지금은 0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과거 분기 300만 원이었던 게 지금 연간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을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그리고 납입 기간은 5년 이상이다. 그 다음에 그 연금 수령할 때 지금은 그 나이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그 연금 수령 소득세가 부과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십시오. 그 다음에 207페이지. 그래서 연금보험 과세제도 종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아까 그 왼쪽에 봤던 거고 쭉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아직 시험 출제도 안 됐고 출제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가볍게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08페이지 볼게요. 자, 생명보험 용어 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 보험계약 전반에 걸친 걸 그냥 그 개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쭉 정리해 놓은 건데, 근데 실제로 여기서도 시험 문제 좀 나왔던 거 있으니까 좀 한번 보시고, 대부분은 그 교재 내용하고 중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 안 되는 것들 위주로 제가 좀 그 핵심 키워드를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그냥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만 좀 보겠습니다. 저 가입 나이 한번 볼게요.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연령이 보험 종류에 따라 각각 제한되고 보험 계약에 따라 일부 제한되는 상품도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가입 나이라는 것은 보험 계약자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보험 계약자 나이가 아니라 누구의 나이요? 그렇죠. 보험의 대상의 보험 목적물의 어떤 생명이나 건강을 담보시킨 피보험자, 이 사람의 나이다라는 거, 그걸 좀 잘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뭐 보험 계약의 부활이 되는 건 뒤쪽에 다 나오니까 그렇게 좀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입 제한과 관련해서 자, 두 번째 보세요. 뭐 역선택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가입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망보험 관련돼서 사망의 위험성이 높은 그런 직업군을 가진 사람한테는 가입을 좀 제한시키거나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망을 담보로 하는 경우 우리 상법에서는 15세 미만에 대해서 사망보험, 보험 수익자가 아니라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이면 그 계약은 무효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그동안 쭉 봤던 거고 뭐 기출됐던 것 좀 표시도 좀 해놓고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19페이지 이제 보험계약편 해가지고 자 그 인보험편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보험계약의 의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세요. 보험계약이라는 것은 아까 어떤 개념인지 알렸죠. 그러면 보험계약의 성질 보겠습니다. 자, 낙선계약 우리 앞에서 예금거래계약 할 때 공부했어요. 낙선계약이다. 그래서 예금거래계약 같은 경우는 예금거래기본약관에서 요물계약처럼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은행이 그 예금을 그냥 지급받아 확인하면 그때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보험계약 같은 경우는 자 계약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자 물론 모험 모집인이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보험계약 모집인이 자 유인을 하겠죠. 보험 좀 가입해 주세요. 그러면 보험계약자가 예 가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청약이고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심사해가지고 혹시 이 사람이 결격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걸 심사한 다음에 보험계약 체결을 승인할 거예요. 그게 바로 승낙. 그때 뭐가 성립한다? 보험계약이 성립한다. 뭐 보험료 주고 안 주고는 보험계약 성립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낙선계약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불요식 계약. 그래서 요거는 예금계약과 마찬가지예요. 어떤 형식이 요구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 서면으로 체결돼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쌍무계약이다. 그래서 쌍방이 서로 의무를 부담하죠. 이런 보험료를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다음 보험자 같은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 당사자 한 사람 일방이 의무를 부담하는 걸 편무계약이라 하는데 이거 역시 이건 쌍무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부합계약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합계약이라는 것은 예금계약과 마찬가지로 약관을 바탕으로 미리 정형화된 어떤 부동문자에 기재된 약관을 바탕으로 우리 보험계약 체결하는 경우 많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 다음에 상행위성. 그렇죠. 역시 보험회사는 상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민법의 특별법인 상법이 마찬가지로 예금계약과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그럼 제가 출제를 한다면 예금계약과 보험계약의 그 특징들이 있죠. 비교하는 문제들 그런 것들 좀 낼 거예요. 공통점이 많잖아요. 그리고 차이점이 좀 있다라는 거. 차이점 뭐 있어요? 지금 약성, 요물계약 이 차이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또 나오는 뭐 지참채무냐, 추심채무냐 그런 것들 그렇게 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사행계약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보험계약의 고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사행계약성적인 성질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최대 선의성과 윤리성을 요구합니다.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계속계약성. 그러니까 이건 보험계약이 한 번에 단발로 끝나는 그런 계약이 아니라 보험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는 계속계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보험계약의 특성 관련해서 영리성, 단체성, 기술성 이해되시죠? 그래서 영리 추구하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 보험회사는 자선사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단체성, 그러니까 수많은 보험계약자들이 하나의 보험계약 단체를 이루면서 거기서 유입되는 자금을 가지고 보험계약을 보험 금을 뭐 지불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기술성이라는 것은 자 보험료 산출 같은 것도 대충 이렇게 띄어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떤 아까 봤던 생명포라든지 그런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수많은 데이터를 갖다 바탕으로 그렇게 산출하는 그런 기술적인 성격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사업 특히 이제 공공성과 사회성이 강조돼서 그래서 우리 보험 사기 같은 거 엄격하게 적발하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다른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 강행법규성, 강행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아무래도 우월적 지위에 있는 보험회사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다? 상대적 강행법.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좀 불리할 것,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할 것 같은 경우는 이 사람에게는 불리한 계약에 대해서는 강행법. 그러니까 법으로 딱 규정해 놓으면 그 법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 상대적, 한 사람, 즉 계약거래의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라는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보험계약은 부합계약으로서 사적 자체 원칙상 보험계약법은 임의법인 게 원칙이다. 임의법이라는 게 뭐냐면 법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약정에 의해서 그 법보다 우선하는 것을 약정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상대적 강행법규를 많이 두면은 뭡니까? 보험회사가 꼼수 부리는 거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법에 우선 적용되지. 아무리 당사자가 임의적으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거면 인정을 안 해버려요. 법이 적용되지. 그러니까 상대적 강행법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십시오. 이런 거 대표적인 게 임대차 계약할 때도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게 임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에 대해서 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하고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항에서는 좀 적용하는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계약 관계자인데요. 자, 보험계약 당사자는 누구라고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보험자, 보험계약자, 그 보험자라는 것은 보험회사다.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고 국가는 우체국 보험은 국가가 보험자다. 자, 보험계약자는 자기 명의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으로서 그 법정 대리나 대표자도 이에 해당할 수 있겠죠. 자녀를 대신해서 계약하는 거니까요. 자, 죄송합니다. 요즘 계속 강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 보험계약자의 주된 업무 한번 볼게요. 자, 주된 업무는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할 때 주요사항을 고지해야 되고, 만약에 주소 변경이나 그런 것과 관련해서 내용이 보험계약 체결할 때 내용과 바뀌었다면 그것을 변경, 통지 의무 그런 것들을 부담합니다. 자, 보험계약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알겠죠? 우리 아까 가입 자격과 관련해서는 피보험자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보험계약자는 미성년도 가능해요. 다만 미성년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 안 얻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 앞에 금융 그 일반 전반에 걸쳐서 행위능력 관련해서 그 예금 거래 상대방 공부할 때 했던 거랑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피보험자, 그렇지만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대상이고 그 사람의 생사 장애 등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된다. 자, 보세요. 타인생명보험. 타인생명이라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따로 있고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를 타인생명이라고 그래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경우 있죠. 내 생명을 담보로 보험계약자가 체결하는 경우 자기생명보험이라는데 타인생명. 저도 모르게 이 사람이 자신의 목숨이 담보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반드시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하고 그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생명보험계약에서는 특히 좀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15세 미만자, 우리 아까 봤지만 15세 미만자 그리고 심신상실이나 심신박약자 그러니까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 이게 아니에요. 심신상실, 정신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상태가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심신상실자나 심신박약자 그러니까 심신미약자, 박약자 이런 경우는 좀 정신상태가 온건치 않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생명보험계약 체결할 수 없다. 무효가 됩니다. 다음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자기를 보험수익자로 하면 이거를 자기를 위한 보험이 되고요. 만약에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하고 다르다 그러면 이건 이 사람이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인을 위한 보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번 보시면 그 222페이지 4번 보시면 보험수익자가 여러 명이면 대표자를 지정하고 보험수익자 지정과 변경은 누가 한다고요? 그렇죠. 보험수익자를 바꾸는 건 보험계약자가 합니다. 그래서 그 6번 좀 잘 체크하십시오. 타인 생명보험의 경우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 변경할 때는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 사람의 동의를 얻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권리만을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A에서 B로 이렇게 변경을 한다 그러면 그러면 갑자기 위험한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의 동의를 얻도록 해라?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도록 꼭 기억하십시오.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금 받는 자, 즉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요건 좀 잘 구분해서 보세요. 보험자가 보험계약 시 보험금 받은 사람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사고에 따라 보험금 받는 자가 달라진다라고 해서 이건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 이 보험 수익자를 안 정했어요. 그러면 피보험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럼 보험 수익자는 누가 되나고요? 이 보험자의 상속인, 자녀들이나 뭐 배우자나 그래도 되겠죠. 그래서 피보험자의 상속인, 그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생존보험. 이 사람이 그 약정된 기간 동안 생존돼 있어요. 생존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때는 보험 수익자가 따로 없으면 자기를 위한 계약으로 봐서 보험 계약자가 수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해했을 때 이 사람이 다쳤다. 그럼 돈이 제일 필요한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이겠죠. 그때는 피보험자가 지급받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세 가지.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 보험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으면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그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생존보험금 같은 경우는 보험계약자가 수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피보험자가 수령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되는 법률들은 제가 조금씩 이렇게 넣어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항 보세요. 상법 733조에 이랬어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 변경할 권한이 있다 정도 그렇게 좀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5번 보세요. 보험계약의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보험 대상자와 보험 목적물이라고 되네요. 그래서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걸 우리가 보험
대상자 내지 보험 목적물이랍니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생명, 신체 이게 보험 대상, 보험 목적물이 되겠죠. 아까 말한 대로 보험금의 어떤 한계와 범위를 정해주는 게 바로 보험 목적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보험 사고라는 건 뭐예요? 보험금 지급의 사유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험 사고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보험금, 보험료 우리 다 공부했던 거고요. 자, 우리 223페이지 3번에서 한번 보세요.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로부터 언제 최초의 보험료가 납입된 때부터 발생한다라는 거 그렇게 좀 봐주십시오. 자, 근데 그 밑에 있는 법률은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약정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약정 기간이 없으면은 자, 보세요. 통지를 받은 후, 자, 무슨 말이에요? 보험사고 났습니다 라고 통지를 받은 후, 자, 체크하세요. 지체 없이 보험금을 금액을 정하고, 이 범위를 안 정해준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사안은 좀 길게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안은 금방 보험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정한 기를 안 정해놨어요. 특정한 기를 정해놓으면 아무래도 부실한 어떤 조사가 될 수 있고 금액 산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체 없이라는 약간 애매한 표현을 썼어요. 그냥 가급적 빨리 지체 없이 보험 금액을 정하고, 그럼 보험 금액을 정했으면 돈을 지급하는 거는 별 문제 없겠죠. 그때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보험금을 지급해라. 알겠죠? 보험 금액을 정하는 거는 지체 없이 정하되 보험 금액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지급하는 거는 10일 내에 해라. 다음에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부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답에서 봤던 겁니다. 보험기간이라는 것은 보험사고가 약 보장되는,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는 보험사고가 보장되는 기간을 보험기간이라고 하고, 상법에서는 우리 보험자의 책임 개시 기간이 언제라고요? 최초 보험료가 납입한 기간부터 개시된다. 자, 보험료 납입 기간 관련해서 전기납, 단기납. 그래서 단기납 같은 경우는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 기간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이거 자동차 보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보셔야 될 게 224페이지 보시면 보험계약의 성립과 철회라고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보험계약은 보험자, 즉 보험회사의 승낙이 있을 때 보험계약이 체결합니다. 자, 보세요. 1번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 그러니까 청약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보험계약자가 하고 보험자가 승낙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보험계약을 청약을 했는데 보험자가 변경을 해서 조건을 바꿔서 너 신청했는데 요런 조건이면 우리가 승낙을 해주겠다라고 한다고 다시 해버리면 요게 다시 청약이 되고 보험계약자가 응 알았어 그렇게 보험계약 체결할게 하면 요게 승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보실 필요 없고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자가 승낙을 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2번하고 3번 보세요. 보험자의 계약 거절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보험계약자가 나 보험계약 체결할래요 하면서 보험료까지 납입을 했어요. 그리고 얘들이 심사를 했는데 근데 도저히 너네 우리 그 상품하고는 안 맞아. 보험계약을 거절해버려요. 거절할 때는 자, 어떤 페널티를 주냐면 보세요. 만약에 보험료를 받았다면 보험료 받은 기간에 대해서 예정 이율에다가 자 1%의 가산까지 1%의 계산한 1% 플러스 1%로 계산한 이자에다가 보험료를 줍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냈다면 보험자가 스스로 거절을 했다. 보험계약을 체결 안 하고 거절했다 그러면 받은 보험료의 약정된 이율에 따라 기간에 따라서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1%또 플러스 해줘요. 이자를. 그렇게 해가지고 돌려준다. 꼭 기억하시고요. 3번 보험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승낙 또는 거절해야 된다. 자, 중요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두지 말라는 거예요. 30일 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보험계약을 청약을 했는데 보험자가 아무런 30일 지나도록 아무런 대꾸가 없다? 그러면 뭘로 보겠다? 승낙한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내가 이게 사람이 많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면 빨리 판단을 해서 통보를 해줘야 돼요. 통보를 안 해주면 보험계약이 승낙된 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계약의 철회입니다. 거절은 이쪽에서 하는 거고요. 철회는 뭡니까? 보험계약자가 처음에는 보험계약 가입하려고 보험료까지 막 미리 보장받으려고 딱 납부를 하고 했는데 도저히 생각하니까 더 싼 보험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다시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니까 빨리 그 철회를 하고 싶죠. 철회를 합니다. 근데 이때는 아까 거절과 다르게 이 사람 임의대로 지금 철회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만약 보험료를 받았더라도 무슨 이자 같은 거 가산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받은 보험료만을 돌려주면 됩니다. 자, 보세요.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1회 보험료를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데 이때는 보험회사가 받은 보험료만을 돌려준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날짜 같은 경우는 초일 불산입을 한다는 게 원칙이에요. 초일. 그러니까 그날은 산입되지 않는다. 그래서 보세요. 15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니까 제가 4월 1일 날 2시경에 오후 2시경이랄게요. 그럼 14시가 되겠네요. 14시경에 계약을 청약을 했다면
자, 그날 3일이 안 되니까 1일부터 15일까지죠. 그러면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그렇죠. 16일, 4월 16일 24시까지. 16일 24시까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다음에 보험정서 교부인데 여러분들 보험계약 체결하면 그 보험회사에서 보험증서라는 걸 날려줄 겁니다. 보내줄 건데 근데 보험증서라는 거는 이게 여러분들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이제 보험증서 자체가 그냥 승낙의 의사표시를 대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보험증서가 왔다 안 왔다 그걸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발생하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 그것만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보험증서란 보험계약의 성립 그 내용에 관한 증거로서 보험자가 교부하는 문서인데 보험자는 계약이 청약, 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 보통 보험증서를 교부한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자 체크를 하세요. 보험증서의 교부가 보험계약의 효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따라서 배달 착오 등으로 보험증서가 내한테 도착 안 하고 내가 소지하지 않더라도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조문 보시면 보험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 발부해라. 그렇죠. 근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다가 최초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때는 보험증권 발부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을 갖다 연장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기존 보험증권을 교부했다면 새로 보험증권 발부하는 게 아니라 기존 보험증권에다가 이렇게 변경하거나 이렇게 기재를 통해서 할 수 보험증권의 교부를 가름할 수 있다, 대신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이에요. 자, 계속 사이렌이 많이 울리네요. 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라고 사이렌 울리나 봅니다. 자, 보험계약의 체결과 무효. 자, 돼 있네요. 자, 보험계약은 불요식 계약. 그래서 구두로도 가능하고요.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요 교재 지금 자세히 보니까 불요식 계약이라고 되는데 불요식 계약하고 낙선 계약하고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자, 요거 그냥 이해만 하십시오. 예금 계약은 요물 계약으로 보고 낙선 계약이다. 그 보험 계약은 낙선 계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1번 앞에다가 불요식 계약이 옆에다가 콤마하고 낙선 계약이라고 하나 쓰십시오. 그래서 보험 계약은 불요식 계약이자 낙선 계약이다. 그러나 예금 계약은 낙선 계약이 아닌 요물 계약으로 예금 거래 기본 약관에서는 보고 있다. 보험 계약은 낙선 계약이기 때문에 청약과 승낙으로 보험 계약이 성립한다. 승낙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보험자는 별도의 승낙 표시 없이 보험증권으로 교부하는 경우가 많고요. 같이 이렇게 통합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다만 보세요. 보험자가 승낙할 경우 보험자의 책임은 뭡니까? 승낙할 때 보험자의 책임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제 최초 보험료가 납입됐을 때 그때부터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승낙 의제라는 게 있거든요. 자, 승낙 의제 요거 좀 잘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청약을 했으면 언제까지 30일 이내에 뭐 승낙할 건지 거절할 건지 이걸 답해줘야 되죠. 그렇게 답을 안 해버리면 승낙한 걸로 본다. 승낙 의제가 되는 겁니다. 다만, 자, 인보험 같은 경우는, 자, 인보험, 뭐 생명이나 신체보험 같은,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내일 모레 이제 돌아임, 임종을 앞두신 그분들 위한 어떤 사망보험금 채택, 그걸 갖다가 가입할 수도 있으니까 신체검사를 받아야 되지만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신체검사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라는 그 기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226페이지 보시면 승낙 전 사고 담보라고 되는데, 자, 요거 기출됐던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고의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보험계약을 청약을 했는데 이 사람이 보험회사에서 승낙을 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에게, 보험자에게 이 보험계약 청약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없을 때는 비록 승낙하기 전에 사고가 됐다 하더라도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게 바로 승낙 전 사고담보입니다. 그래서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험자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 생길 때는 특별한 뭐 고지의무 위반이나 건강진단 불응 같은 이런 거절할 사유가 있지 않은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가 편저주 해가지고 나온 거죠.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보험자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 생긴 경우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더라도 아니다.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계약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가야 되고, 그다음 보험계약에 무효가 있고요. 그다음에 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 사유의 대표적인 게 아까 생명보험에서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뭐 15세 미만 심신상실자, 심신
박약자 같은 경우에 그런 생명보험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은 무효. 무효라는 거는 처음부터 효과가 없는 거기 때문에 10년, 100만 년, 1000만 년이 지나도 그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한 30년 전에 체결한 뭐 보험계약이 무효라 하잖아요. 그러면은 30년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보험 절대 청구 못 합니다. 그럼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 자, 취소라는 거는 보험계약 체결했는데 그 취소 사유라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 그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행사를 한 경우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도 한번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지 의무입니다. 고지. 그러니까 중요 사항에 대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가 고지를 해줘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뭐 본인의 건강 상태라든지 본인의 직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고지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고지 의무는 계약 청약 시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그 부활 시에도 고지를 이행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고 조문에 보시면 뭡니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 왜 제대로 고지 안 했어요? 라고 하면서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다만 보험계약자가 또 보세요.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보험자가 그것을 알았거나 또 자기들이 또 실수로 그런 걸 고지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엔 해지하지 못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1번 보시면 고지 의무 위반 효과와 관련해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그냥 과실이 아니에요. 중대한 과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되게 큽니다. 그래서 과실은 과실인데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이때 계약 해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많이 트러블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사항 의무에 위반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럼 해지한다는 것은 자 만약에 보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이제 유지가 안 되겠죠. 그러면 해약 환급금 아니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 돌려줘야 되는데 이때 자 이건 좀 유리하게 적용이 되네요. 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주도록 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고요. 3번 보세요.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 가입 한도액을 초과했다. 그럼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만큼만 반환해주면 되겠고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승낙 거절에 해당하는 직업군이면 이거는 뭐 한도 초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뭡니까? 전부를 해지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세요. 그러나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험자가 증명하지 못했다면 해당 보험금을 지급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자 우리 보험자, 그 우울한 지위에 있는 보험자에게 어떤 입증 책임을 줍니다. 그래서 고지 의무 위반을 했지만 이 고지 의무 위반과 이 보험 사고와의 발생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게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지를 하지 말고 실제 보험 사고 발생해서 보험금을 지급해라. 그러면 그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누가 그쵸 보험사에서 입증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해지할 수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아까 그렇지만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회사 쪽에서 알지 못했다면 해지 못하고요. 두 번째, 보험자가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그 다음에 그 계약일로부터 3년 이상 지났다면 보험사고 발생 안 하고 3년 이상 지났다면 1개월 3년 이상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우리 상법상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무조건 계약을 해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 있죠. 오히려 보험회사 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나 아니면 알한 날이 1년 이상이 지났거나 또는 보험 계약일로부터 그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3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런 게 어렵게 나오면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약관상에서는 오히려 계약자 보호를 해서 상법 규정보다 더 강화됩니다. 강화. 그래서 계약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아까 우리 상법에서는 3년인데 이건 2년이에요. 그래서 한 2년 6개월만 지났다. 그러면 해지 못하도록 더 유리하게 보험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 모집자 등이 고지 의무사항을 청약서에 임의로 기재한 경우 이거는 적용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모집인이 막 그 계약서에 임의로 있잖아요. 요런 부분이 고지 대상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 거는 그 보험 계약 해지하고는 영향이 없다.
해지에 영향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4번 보세요. 고지 의무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사실이 증명됐습니다. 그럴 때는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자, 이런 패턴을 이용하시고, 그 법률은 그 기본 교재, 원래 그 공고에 난 교재에는 나온 게 아닌데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 좀 참조하라고, 이해하라고 이렇게 집어넣은 거거든요. 기본서에도 넣어놓고, 요약집에 넣어놨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그 좀 흐름을 좀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셔야 할 게 보험계약의 효과인데요. 자, 보험계약 효과 보시면, 자, 먼저, 보험계약이 체결됐어요. 보험계약이 성립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와 권리가 있겠죠. 그러면 의무 한번 보세요. 보험자 의무, 보험증권을 교부해라. 근데 아까 조문에도 봤지만 최초 보험료나 아니면 보험료 전부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의 조문 내용이네요. 아까 방금 봤던 것처럼. 그래서 지체 없이 보험증권 작성해서 교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보험료 납입 안 됐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요. 가장 또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바로 보험금 지급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아까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한다고요? 지체 없이 산정하고요. 산정된 보험금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그 보험수익자나 보험수익자 그렇죠? 보험자가 보험수익자면 보험자에게 그렇지 않으면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해라 그랬습니다. 다음 2번 보시면 보험자의 보험료 반환 의무. 그러니까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계약 자체가 자 보세요.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면 어떻습니까? 보험계약이 처음부터 체결된 게 아니라 그렇죠. 처음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받았던 보험료를 그 보험자 입장에서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전부 내지 일부를 반환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보험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가실이 없는 때는 반환 의무를 준다. 그러면 잘 보세요. 보험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언제나 보험료를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보험계약자가 사기치려고 여러분들 보험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그걸 적발했습니다. 그러면 보험계약이 무효예요. 그럴 때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거.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2번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계약이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했다면 미경과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를 진다. 이해되시죠? 제가 만약에 자동차 보험을 1년치를 약정을 했어요. 근데 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른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1년치를 납부했으면 그 아직 경과되지 않은 보험료 있죠. 9개월치에 대해서는 반환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법 649조에 보면 사고 발생 전에 자 보세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는 자 체크해서 언제든지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언제든지. 다만 639조 보험계약 같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자 이거는 639조 타인을 위한 보험 즉 보험 수익자가 보험계약자와 다른 보험입니다. 제가 거기 줄 이렇게 해서 써놨잖아요. 타인을 위한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계약을 보험계약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는 있지만 그때 반드시 누구의 동의를 얻어라? 보험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라 라는 거 그거 좀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그 타인, 보험 수익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 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꼭 좀 체크를 하세요. 저 같으면 꼭 내겠습니다. 아까 보험 수익자를 변경할 때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으라 그랬던 거랑 이거랑 좀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3번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었거나 보험금 지급이 면책된 경우 소위 보험료 적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해되시죠? 자, 보험계약이 해지. 그러니까 이게 보험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험자의 면책 사유 보시면 법정 면책 사유 중 도덕적 위험인데 자,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사익 등 보험가입자 측의 체크해서 고의 또는 중과실. 자, 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즉 보험가입자 측의 이 사람들 중에 어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다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한다. 근데 이때는 입증 책임은 당연히 뭡니까? 그렇죠. 보험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고요. 근데 이 셋 다 어떤 고의 중과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이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이게 적용이 돼요. 그럼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또는이라도 있잖아. 조문에 보시면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니까 또는 보험수익자 어느 한 사람의 고의 또는 중과실 그냥 과실 아니에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한다. 그 다음에 법정 책임 면책 사유 중 전쟁이 위험인데 자 전쟁 기타 별난으로 인한 때는 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여기다 갈로를 칩시오.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금 지급을 면합니다. 그래서 많이 보험금 전쟁 나면 여러분 수십만 수백만이 사망할 수 있는데 그때 만약에 보험금을 다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무조건 망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다른 약정, 전쟁 나서 사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받는다라는 그런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괜찮다라는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 계약자 등의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험금 지급 의무. 자, 우리 예금 계약 같은 경우는 추심 채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금 채권자가 금융기관에 가서 돈 달라라고 하는 거지만, 보험 계약은 자, 무슨 채무라고요? 원칙적으로 지참 채무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나 보험 모집원의 어떤 모집인의 간행을 통해서 추심 채무로 될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지참 채무입니다. 지참이라는 게 뭐예요?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는 누가 간다고요? 그렇죠. 우리 보험계약자가 직접 우리 그 보험회사에 가서 지급하는 지참 채무다. 그래서 요거는 그 예금계약과 차이가 있으니까 좀 봐두십시오. 그래서 4번 보시면 은행 등의 창구에서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도 지료에 의한 것도 역시 지참 채무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 지급 시기 한번 볼게요. 보험 실부에서는 청약 시에 보험료 전부 또는 1회 보험료를 선지급하는 간행이 있다. 왜 그럴까요? 1회 보험료를 납입해야지 보험 책임 기간이 개시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험계약 체결과 동시에 전부는 아니면 최초 보험료를 1회 보험료를 납입하는 그런 게 간행으로 되어 있고요. 자,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1회 보험료를 지급하자. 지체 없이 체크를 하십시오. 지체 없이. 예. 조문도 마찬가지고요. 3번 보험료 납입 지체의 효과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세요. 최초 보험료. 그러니까 최초 보험료를 지체를 내버리세요. 그럼 보험 책임이 개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험계약 아무리 성립됐다 하더라도 보험사고 발생하더라도 저기 보험금 지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보험자의 위험 보장 개시 여부를 기준으로 최초 보험료와 계속 보험료의 구별이 이루어진다. 한마디로 자, 내가 이 보험료를 냈을 때 보험 책임이 개시되면 최초 보험료고요. 근데 이게 내가 이걸 갖다가 지급을 하든 안 하든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고 있다면 이거는 계속 보험료가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5번 한번 보세요. 다만 계속 보험료가 약정되는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다면 보험자는 자, 체크를 할게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고 그 다음에 별도의 해지 통보를 통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 언제까지 보험료가 지금 납부가 안 됐으니까 납부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최고라면서 알리는 거거든요. 돈 달라고 알리는 거. 그렇게 했는데 또 안 냈어요. 그러면은 당신 보험료를 이때까지 안 냈으니까 해지하겠습니다. 통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지를 해버립니다. 자, 그럼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 의무. 당연히 요거는 누구한테 있는가요? 보험 계약자한테 있겠죠. 그래서 직업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위험한 곳에 간다든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위험이 증가돼서 보험사고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것을 지체 없이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 변경 또는 증가의 원인은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나 봤을 때 갑자기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뭐 산을 탄다든지 암벽을 탄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직업을 바꿨으면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게 위험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를 게을리한다면 보험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역시 1월 내에 해지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면 여러분들 우리 자동차 운전하다 자동차 사고 났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보험회사에 전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통지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전화 이렇게 통지하는 게 늦었다가 그 소매가 원래는 요만큼이었는데 발생 그 통지가 늦어가지고 사고가 더 크게 증가했다 하더라도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보험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게 그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실 게 부활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없어졌다가 다시 재생하는 거예요. 이제 부활이잖아요. 보험계약도 마찬가지예요. 보험계약이 납입 보험료를 해태했습니다.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아까 보험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됐습니까? 최고를 하고 난 다음에 언제까지 돈 내십시오? 왜 돈 안 냅니까? 라고 한 다음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든요. 그런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보험계약에 이제는 좀 자금이 여유가 있고 다시 보험을 들고 싶다. 그러면 지금 나이가 이제 점점 들었어요. 나이가 들었고 그리고 그 전에 보험계약을 체결해놨다가 해지된 게 있잖아요. 그때 납입하면서 해약 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그 기존에 있던 보험계약, 죽었던 계약, 지금 소멸된 계약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험계약의 부활이에요. 자, 보세요. 부활이란 보험계약의 당사자의 합의 체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살리고 싶다고 살리는 게 아니라 보험계약 부활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다시 청약을 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다시 심사해서 그때 이전에 있는 보험계약을 부활시키겠습니다라고 이제 승낙을 한 경우에 보험계약 부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편저주의 법령에 의해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거 아니고요. 한 당사자의 보험계약제 청구로 무조건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니라는 거 그걸 잘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에 2번
그래서 보험계약자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이를 복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생명보험계약이나 이런 걸 때 나이가 늦으면 늦을수록 보험료는 점점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갖다가 연장을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살리면 보험료는 좀 저렴한 보험료로 좀 계약을 유지하는 게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과 관련되는 조문이 우리 상법 650조 2 있는데요. 자, 650조 2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보험료를 연체해가지고 보험계약이 해지됐더라도 해약 환급금을 받았으면 보험계약 부활은 안 돼요. 그럼 새로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근데 해약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자, 일정한 기간의 연체 보험료, 그러니까 그동안 못 냈던 보험료와 거기다 플러스 알파 이자 있죠. 이자까지 지급하고 보험자에게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청구하면 그쪽에서 승낙을 할지 말지 결정하겠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구했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거 승낙한 걸로 의제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부활의 요건, 고지 의무. 아까 우리 고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고지하는 것은 계약의 청약뿐만 아니라 뭐 할 때도 부활일 때도 마찬가지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조문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냥 청구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지체됐던 그 보험료와 그 이사들 같이 지급을 하고요. 청구를 하고 그 상대방 쪽에서 승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승낙 의제. 역시 30일이 지나도록 승낙할지 거절할지 대답을 안 해주면 승낙한 걸로 의제해준다. 알겠죠? 그래서 의제되니까 이건 보험계약이 부활하고요. 특히 부활의 효과와 관련해서 실효되기 이전의 보험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거 있죠? 자, 보험계약이 처음에 보험계약이 성립됐다가 보험계약이 해지됐고 보험계약 부활을 제가 청약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부활을 승낙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여기 청약, 그 다음에 승낙, 이때까지는 다 뭡니까? 요거는 여기에 대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해준다, 안 해준다? 보장 안 해줍니다. 그리고 부활, 승낙됐을 때, 요때부터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단 부활하였다 하더라도 실효된 시점부터 부활될까지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승낙이 있어야지 다시 보험계약이 부활, 승낙이 되니까 요 부분까지는 자, 보험사고 발생하더라도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만약에 이거 인정해줘 버리면 그렇죠. 보험계약 해지됐는데 이 보험사고 났어요. 이거 보장받으려고 부활 청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또 역시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 234페이지 보시면 우체국 보험 상품 종류 정말 많습니다. 이게 단일 상품으로서는 가장 많거든요. 자, 2016년도에 2문제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큰 틀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부터 시작해서 뭐 연금 저축보험이라든지 뭐 노일적립식 저축보험 뭐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공부를 할 건데, 자, 이 부분은 정말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딱 공고가 나고 난 다음에 우리 지금 못했던 거 3개 있습니다. 우체국 예금 상품, 그다음에 체크 카드 상품, 그다음에 우체국 그 보험 상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약 그 우체국 우편 금융상식 그 요약집 있죠. 요거 이제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저 믿고 그냥 상품 파트는 뭐 혼자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또 뭐 어떤 분이 뭐 저만 믿고 뭐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뭐 저를 믿는 거는 좋지만은 여러분들의 노력이 일단 우선적으로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공고가 빨리 났으면 좋겠네요. 공고가 빨리 나고 여러분이 좀 안정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반면에 또 생각을 하면 공고가 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최소한 공고가 난다고 바로 그 다음날 시험을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공부를 좀 해놓고 공고가 났을 때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하겠다. 저 같으면 저 그때 말씀드리지만 특히 이제 컴퓨터 일반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다른 과목들을 좀 보다가 우편금융도 좀 미리 보겠다는 분들은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쭉 공부를 하시다가 공고가 나오고 난 다음에 뭐 저기 상품 파트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진짜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암기할 것도 많으니까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같이 물론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개인은 아니죠. 그 단체 카페라든지 뭐 게시판이라든지 단체 톡 통해서 이렇게 만나기도 하는데 어쨌든 빨리 시험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강의라든지 아니면 제 자료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약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 테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고가 나면 새롭게 교재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책을 내가 지금 이걸 사가지고 새로운 책을 냈다 또 사야 되나 라고 분명히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신 내가 공고 나기 전에 미리 다른 친구보다 조금 한 발 앞서서 봤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 만약에 내가 새로운 책을 구매를 하기 싫다라고 하면 기존 책에다가 바뀐 부분 보셔도 되는데, 근데 지난번에 그 바뀐 부분만을 따로 올려드리니까 너무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우편 검용 상식만큼은 그런 식의 좀 수고 아니면 좀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래 여러분들이 조금은 부담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 비용이 좀 발생하기 좀 그렇다 그러면 우정사업본부에서 나오는 공고를 그냥 그대로 다운받아서 출력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제 그건 여러분들 선택에 의한 거고, 뭐 어떤 선택에 의하든 그렇게 좀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약속드린 것처럼 새롭게 공고가 나면 새로운 강의, 그리고 새로운 그 교재, 새로운 문제집, 그리고 요약본도 또 새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약집도 새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리고 강의도 찍되,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이런 공고 나기 전에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물론 이제 특히 상품 파트에 강의를 좀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강의를 반드시 하나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기본 강의에서 상품 파트만 좀 더 강조를 해서 찍든지,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도 되겠지만 기존에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처럼 제가 또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칠지 안 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주말에 수업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실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어떤 기회라는 것도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아도 여러분들처럼 지금 아직 공고가 안 난 상태에서 많이 혼란스럽고 공고가 손에 안 잡힐 것 같기는 한데, 개인적인 바람으로 좀 그렇게 국가적 차원이면 좀 빨리 공고도 해주고 이렇게 좀 확실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좀 안타깝긴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시험은 있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시고 그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정 공고가 나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롭게 강의와 교재로 그렇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했습니다.